안녕하세요.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남북국 시대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이후 김춘추,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요. 삼국을 통일하면서 강해진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통일신라의 왕권을 강화시킨 대표적인 왕은 신문왕입니다. 정말 통일신라에서 가장 중요한 왕이에요. 업적들을 다 알고 있어야 해요. 자, 신문왕은 왕이 되자마자 반란이 일어났어. 장인이었던 김흠돌이 다른 귀족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역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반란을 일으키다 잡히면 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 당시 신문왕도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진골 귀족들을 엄청 많이 죽여요. 시작부터 왕을 견제하는 라이벌들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귀족들의 우두머리인 상대 등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왕의 오른팔, 비서 역할을 하는 집사부의 힘은 세지게 됩니다. 여기서 주로 정치를 해나갔어. 동시에 집사부를 이끄는 시중의 힘도 강해지게 되었고, 관리가 비리를 저지르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사정부의 힘도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신문왕 때에는 진골 귀족을 누르기 위해 왕을 도와줄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어. 그래서 신문왕은 새로운 조력자로 육두품을 선택합니다.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로 인해 육두품은 아무리 뛰어나도 고위 관직에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이들을 등용해서 숙청된 진골 귀족의 자리에 꽂아준 거야. 이를 통해 왕의 사람으로 만들어 귀족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요.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인 국학을 세워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를 키웠습니다. 다음은 경제적인 측면을 볼게요. 오늘날 공무원들은 일을 한 대가로 월급을 받죠. 통일신라의 관리들도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땅이었어. 자, 그 땅을 노급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신문왕 때 이 노급을 없애고 새롭게 관료전을 주기 시작했어. 자, 그럼 여기서 노급과 관료전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노급은 봉급으로 마을을 준 거예요. 즉, 자신이 받은 마을의 땅에 세금을 거둘 수가 있었고, 여기에 하나 더,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큰 게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귀족들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지. 하지만 신문왕 입장에서는 귀족의 권한을 키워주는 노급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없애고 새롭게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자, 여기서 관료전은 노급과 달리 노동력을 사용하는 권한은 사라지고 오로지 땅에서 세금만 거둘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전부 다 귀족들의 권한이 줄어들게 된 거지. 때문에 귀족들의 힘을 전보다 약하게 만들고 왕권은 강화시켜주는 제도인 거야. 그래서 신문왕은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또 신문왕 때에는 지방 통치 제도도 정비해요. 통일이 되면서 영토가 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잖아. 그래서 지방 제도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 자, 먼저 땅을 9개의 주로 나누고 구주, 중요한 지역에 5개의 소경을 설치합니다. 여기서 오소경이란 5개의 작은 수도라는 의미예요. 당시 수도는 어디야? 바로 여기 금성, 오늘날 경주입니다. 신라가 통일을 해서 땅은 커졌지만 수도는 그대로 경주였거든. 보통 수도는 중앙에 위치해 있는 게 일반적인데 통일신라의 경우 수도가 너무 한쪽에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수도로서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거점을 5개 정해 오소경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다른 나라였잖아. 그런데 이제 통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했어. 이를 위해 고구려와 백제의 옛 지배층들에게 지위에 맞는 관등을 부여해 이들을 달래고 신라의 지배체제 안으로 포섭을 했고요.
중앙군인 구서당에는 신라뿐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 출신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는 이제 하나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통일신라 초기에는 왕권이 짱짱했고 체제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신라 말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면서 상황은 많이 바뀌게 됩니다. 먼저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기 시작해. 신라의 골품제에서는 성골만이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아래 진골은 고위 관리까지, 그리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같은 두품 계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통일신라 시대부터는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열왕의 신부는 성골이 아닌 진골이었어. 당시 성골이 다 죽고 없었거든. 그러자 다른 진골 귀족들 입장에서는 내가 진골인데 왕도 진골인 거야. 너나 나나 똑같네. 진골 귀족들은 나도 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권력이 약해진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 반란으로 왕이 죽어요. 그러면 또 왕이 바뀌는데 또 죽고, 또 새로운 왕이 또 죽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죽고 죽이는 거야. 그 결과 해공왕 이후부터는 150년 동안 무려 20명의 왕이 계속 바뀔 정도로 왕의 자리가 불안해집니다. 즉 통일신라 초기에는 왕권이 강했지만 말이 되면 왕권은 약화되었고요. 때문에 약해졌던 상대 등의 권한은 다시 강화되었어. 반대로 왕의 오른팔인 집사부는 다시 약해지고요. 육두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중앙에서는 서로 왕이 되려고 싸우느라 지방에 관심을 쏟지 못합니다. 게다가 왕권이 약해지니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해. 그러자 지배층들이 맘 놓고 백성들을 더 심하게 수탈했어. 백성들은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반란이 바로 원종과 애노의 난. 이 두 사람의 이름 정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신라의 반기를 드는 세력들도 등장합니다. 바로 육두품과 호족. 먼저 육두품은 신라의 골품제로 인해 올라갈 수 있는 관직에 한계가 존재했죠. 그래도 통일신라 초기에는 왕이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육두품을 많이 등용해서 그나마 살만했어. 그런데 신라 말이 되면 왕도 힘이 약해지다 보니 육두품을 챙길 겨를이 없지. 육두품의 상황은 안 좋아지게 되고 이들은 골품제의 개혁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골품제의 모순은 더 강해졌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높은 신분의 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어. 그러자 뛰어난 육두품 지식인들은 이러한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신라에 실망을 합니다. 결국 이들은 신라를 떠나거나 호족들의 편에 서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활용해 등장한 뉴페이스, 호족입니다. 이들은 지금 왕이 지방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니까 그럼 이참에 내가 한번 여기를 다스려볼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로 수도의 왕위 싸움에서 지고 지방으로 쫓겨온 귀족, 혹은 원래부터 힘이 있었던 지방 세력 또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 칭하며 각 지방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성을 중심으로 성장한 궁예, 전주를 중심으로 성장한 견훤이 있었고요. 이들이 결국 후 고구려와 후 백제를 세우면서 후 삼국시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일신라의 북쪽에 있던 발해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조영이야. 고구려가 망한 뒤 고구려 유민들은 요동의 영주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당시 이곳에는 고구려인들 외에 거란인, 말갈인 등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반란이 자주 일어나곤 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회를 엿보던 대조영이 무리를 이끌고 도망을 가 동모산 쪽에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발해였어.
이처럼 고구려 유민들이 주축이 되어 세운 나라였기 때문에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조영의 뒤를 이은 두 번째 왕은 그의 아들 무왕입니다. 자, 여기서 무라는 것은 싸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만 봐도 이 왕이 싸움 좀 했겠구나 알 수 있죠. 자, 그럼 어디와 싸웠을까? 바로 당이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들이 세운 나라잖아. 때문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에 대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당시 발해는 당과 사이가 나빴고 그래서 여기 산둥반도의 등주를 장문휴라는 장수를 보내 공격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과의 관계는 그 다음 문왕 때가 되면 바뀝니다. 여기도 이름을 봐봐. 문, 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먹보다는 펜, 뭔가 외교를 중요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당시 당나라는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문왕은 당과 대립하는 것보다는 당나라와 친하게 지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했어. 그래서 당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문왕은 당과 친해지면서 당의 좋은 점들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중앙 관제인 당의 삼성육부입니다. 자, 여기서 삼성은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으로 지금 모두 성으로 끝나고 있죠. 이게 세 가지라서 삼성이라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육부도 6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이 제도를 발해에서 모방을 하는데 비교해 보면 똑같이 베낀 건 아니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봐볼게요. 먼저 삼성의 이름이 달라. 발해도 삼성이 있긴 하지만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으로 명칭이 다르죠. 그리고 또 당나라 같은 경우는 상서성 밑으로 육부가 바로 존재하지만 발해에서는 정당성 밑에 또 한 번 좌사정, 우사정이 존재하고 그 밑에 각각 3개의 부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 둘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운영했고요. 마지막으로 육부의 명칭도 다르죠. 원래는 이호, 예형, 병, 공부였는데 발해에서는 충, 인의, 예지, 신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걸까요? 자, 여기서 충, 인의, 예지신 이거는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덕목이에요. 즉 발해에서 유교를 좀 중요시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해는 중국의 제도를 본받되 자신들의 스타일로 제도를 수정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왕입니다. 이 시기 지방제도는 오경 15부 62주로 정비가 되는데요. 아까 본 신라는 몇 주였어? 9주였잖아. 그런데 여기는 62주라니 크기가 되게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선왕 시기는 발해의 전성기였고요. 영토를 많이 확장해서 예전 고구려 영토도 다 차지하고 발해 역사상 최대의 영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중국에서는 발해를 바다 동쪽의 성대한 국가라는 뜻으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도 926년 거란에 의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여기까지 오늘 통일신라와 발해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려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